현재 OTT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OTT의 대세성은 계속 갈 것 같다. 우리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컨텐츠를 보는 감인가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콘텐츠가 흘러가는 운이 있다고 기운. 지금쯤이면 연애 리얼리티가 차별화가 되겠다라고.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생각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장점은요. 티빙에서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양시곤이라고 합니다. 왓챠 콘텐츠 사업팀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웨이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팀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희입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처음 뵙진 않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모였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어색하네요.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네, 전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밥벌이니까요. 왓챠는 덕후, 뎁스 있고 매니아들을 조금 대상으로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라는 게 이제 지워지진 않아서 그렇게 컨텐츠적으로 조금 인지가 되는. 왓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취향을 잘 공략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뭐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없는 타겟층을 가지고 계신 느낌? 저희도 없는 타겟층이 있으세요.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콘텐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부럽고요. 꾸준히 공급되는 작품들이 있으니까 티빙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여성향 드라마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웨이브에서는 HBO 작품들 즐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해외 콘텐츠 수급과 국내외 영화 수급 그리고 해외 세일즈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 수급은 HBO 드라마 같이 여러 나라의 콘텐츠들을 론칭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카데미 7관왕을 한 에브리싱 에브리 올 던스 독점으로 공개를 한 바가 있고 이제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나 아니면 피해 게임 2 같은 것들 대상으로 해외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사업팀에서는 왓챠에서 공개되는 모든 작품들을 소싱하고 그러니까 라이선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작품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리뷰하고 계약 협상하고 계약서 리뷰하고 소재 전달받고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마케팅 컨펌, 어셋 승인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작 같은 경우는 뭐 자막 제작이라든지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 진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판권을 다 가지고 온 경우에는 극장 개봉이라든지 부가 유통 그리고 방영권 판매 같은 업무도 진행하고 있고 왓챠 오리지널의 해외 세일즈도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급팀이라고 안 부르고 라이센스팀, 오리지널팀 두 개의 팀이 있고 라이센스팀은 판권을 사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관련돼 있는 세일즈 기획하고 오리지널팀은 저희 이제 티빙 오리지널들 제작 기획 그리고 관리, 최종 납품까지 위에서 저는 얹어져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OTT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걸 몸소 느끼시는지. 제목이 너무 세요. 한동안 계속 치열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독점작을 서로 가져와서 선보이느냐,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계속 경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단계 이상으로 다른 문제도 같이 발생을 했다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든가. 한 3, 4년 전부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느끼고 있고요. 글로벌 OTT 플레이어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오리지널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서 공급 가잉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는 계속 뛰고 소싱 비용은 뛰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되게 OTT가 너무 주목받고 퀀텀 점프가 빨리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었고 엔데믹 거치면서 장밋빛 미래 전망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의 정책이 콘텐츠들 봐도 이제 이미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또 따라가는 걸 보면 얘 가만히 안주할 수 없는. 그래도 TV는 동일한 시간에 한 채널밖에 볼 수 없지만 사실 OTT라는 거는 중복가입이라는 게 있었고 각각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또 사업적 최적화된 부분들을 OTT가 나름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덧 와딧 넷플릭스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없고 뭐 왓챠에는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바이럴 모든 OTT 서비스들은 서로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양한 OTT를 함께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수급할 때. 사실 수급할 때 넷플릭스의 그 영향도 되게 크다고 하셨잖아요. 넷플릭스를 부르시죠. 넷플릭스 담당자에게 빨리 전화를. 근데 뭐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데 글로벌 콘텐츠에서 바잉 파워는 명확하게 국내 사업자에게는 좀 한계치가 있는 건 그런 메이저 스튜디오하고 계약을 먼저 해버리니까 한국 권리가 이미 판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폴드백의 타이틀들을 뭐 7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독점 글로벌 계약을 해버리면 셀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커버리지가 더 넓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한국에서 아무리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그 금액을 저희가 넘어설 수는 없으니 영화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구매하는 작품들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런 작품들은 이제 저희가 점점 수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최근에 신규 가입자를 가장 단기간에 세게 유입된 콘텐츠는 피해 게임 시즌 2예요. 컨셉이 좀 파격적이고 퀄리티도 좋고 거기 출연진분들도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작 중에 반응이 좋았던 거는 약한 영웅이 저희 쪽에 가입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폭의 이슈가 좀 터졌을 때 같이 간 콘텐츠고요. 저희는 좀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확 튀는 경우가 티빙이나 웨이브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조조소라는 작품이라든지 시멘틱 에러가 신규 유입자 견인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기존에 IP가 있었던 작품을 저희가 발굴해서 확장한 경우인데, 기존의 왓챠 유저 그룹이랑은 좀 다른 유튜브향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입시킨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어요. 티빙.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 저희는 뭐 하도 말을 많이 했던 술꾼 도시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환승연애가 있었고, 잘된 타이틀들 계속 시즌을 가면서 결과적으로도 신규 유입도 많이 됐고, 순도녀하고 환승연애는 좀 압도적인 지금까지도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풍족해진다고 좀 저희가 길게 하기도 하고, 환승연애 때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즌 1보다도 2가 훨씬 좋았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3년 전에 연애물이 없었어요. 한동안 연애 리얼리티가 좀 안 나오던 시기여서 지금쯤이면 연애 리얼리티가 차별화가 되겠다라고.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생각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에 계속 연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성공을 했었고, OTT 플랫폼이라 꼭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환승연애를 할 때 비슷한 컨셉의 카카오TV 오리지널이 먼저 나왔었어요. 저희 아차 싶었거든요. 시간이나 시기적으로 이런 걸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각 플랫폼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아무래도 로컬 콘텐츠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상파 드라마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잘 살릴 수 있으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점은요. CJ라는 회사, 그리고 CJ ENM이라는 회사, 그리고 JTBC라는 회사를 같이 또 시작을 했다 보니 기본적인 리니어 컨텐츠들에 대한 안정성도 좀 바탕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여자 젊은 세대가 좀 많이 좋아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젊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미디어 컨텐츠 소비량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지 않나? 왓챠 PDR라는 서비스로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이제 서비스였었어요. 콘텐츠에 정말 진심인 능동적인 유저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각 마니아 그룹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영화 마니아들은 영화에 대해서 감상평을 나누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왓챠 파티라는 제품팀이랑 엮어서 이런 기능을 런칭하고, 영화 평론가라든지 아니면 번역가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영화를 보는 마케팅적인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마니아 그룹의 니즈에 맞춰서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비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니즈, 바로 서비스에 발현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왓챠가 가장 빠르고, 자꾸 좀 빠른 조직이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까면서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거죠. 되게 레트로스러운 OTT 시멘틱 에러, OTT 업계 사람들의 커리어, 이런 걸 셀렉하는 사람들의 커리어들이 다 특이할 거다라는 예상에서 주신 것 같아서. 증권사에서 RA 일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푹이라는 POQ라는 플랫폼에 입사를 했는데 웨이브로 바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일 특이할 것 같은데, 저도 전공은 국제관계학이랑 경제학 전공을 하고 국책연구소에서 경제 정책 연구를 했었어요. 대내외적으로 좀 인터랙션이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콘텐츠 관련된 업무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고, 왓챠를 발견하게 됐고 2017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발을 해야겠는데 오히려 좀 더 노말해서 독특하게 신박과를 나오고, 원래 OCN 채널에 입사를 해서 영화 채널에서 편성 PD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시키는 게 그때는 인사 트렌드여서 케이블 채널들 그리고 디지털 쪽에 판매 세일즈를 좀 하게 됐고, 티빙 처음에 이제 분할법인하고 이제 플랫폼을 넘어오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적 메커니즘이라든가 제작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듣게고, 많이 본 경험도 축적이 됐고, 오리지널 제작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짜준 그림 안에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찬데 쓸쓸한 답변을. 지극히 회사원이에요. 이게 신규 컨텐츠를 뭐 수급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하면 가입자를 락인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과제잖아요. 컨텐츠냐 서비스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컨텐츠지 않을까. OTT 출입한 앞으로 OTT 시장 방향성.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1시간의 인사이트 포린 세미나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최진솔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신수정 KT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아마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팀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리더 경력 26년 차인 신수정 부사장님은 완벽한 리더는 없다고 하십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엄마처럼 품어주고 팀원을 무조건 믿어주는 리더십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격 좋은 리더도 팀을 지게 만들거나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요. 이기는 팀을 만드는 리더십의 기술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연 중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30분간의 강연 후 Q&A가 이어집니다. 그럼 신수정 부사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신수정 부사장님은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맡고 계십니다. 글로벌 기업, 창업, 벤처, 중견기업, 삼성, SK 등 다양한 기업을 거치시며 일, 리더십, 경영 역량을 쌓았고요. 페이스북에서 일과 삶에 대한 글로 많은 팔로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통찰의 시간, 일의 격, 거인의 리더십 등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수정 부사장님께 강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신간 나오셔서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썩 바쁘진 않아요. 저희 팀원들도 굉장히 지금 사인 받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이 많아서 예.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수정입니다. 사실 뭐 지금 제가 경영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작가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SNS에 일과 리더십에 대해서 글을 쭉 쓰기 시작해서요. 3년에 걸쳐서 지금 3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격을 맨 처음 냈고 그 다음에 통찰의 시간, 이번에는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30대 중반에 리더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리더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대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냥 재밌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명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더를 시작하게 된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3명의 조직에서 한 60명까지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리더 생활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창업한 회사를 엑시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기업에 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 제가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조직을 한 10대 명 조직을 맡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800명까지 확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을 좀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작은 조직에서 리딩도 해봤고요.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까지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뭐 20대 때는 기독교에 제가 그때는 열심히 있어갖고 교회의 리더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리더 생활을 하면서 제가 후배들에게 뭔가 리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좀 책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교수님이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쓰면 그래도 좀 덜 재미없게 하는 리더십 책을 이번에 이제 냈고, 원래 리더십이요, 여러분들이 관심은 많은데 책은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읽고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거인의 리더십 중에서 필요한 몇몇 가지, 최근에 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 리더가 어떤 좀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있잖아요, 최근 3년간에 대한민국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3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근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주 52시간이라는 것이 이 근로 환경에서 굉장히 커다란 대한민국의 임팩트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엔 다 오프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일하고 오프로도 일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게다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구성원의 세대와 가치가 차이가 나는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그렸어요. 뭐냐면은 이 파란색 그림이 뭐냐면은 예상되는 수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저 빨간색 실제 변화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만큼 바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업의 리더들이 어떤 리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장들이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팀장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10명의 팀도 요새 정말 리딩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부문장님은 지금 수천 명을 리딩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문장 하나도 안 힘들다. 있잖아요. 기업에서 여러분들 리더십에 제일 안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표이사예요. 왜요? 대표이사는 누구랑 일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죠. 회사에 충성하죠. 또 나름대로다가 경력도 많죠. 힘들 리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임원도 별로 안 힘들어요. 팀장들이랑 여기 들어온 분들이 팀장들이 많을 건데 팀장들이랑 일한단 말이에요. 팀장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팀장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팀장은 그 구성원이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옛날처럼 회사 들어가면은 나 여기서 승진하고 임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숙련도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표현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또 게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방식도 막 달라졌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리딩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조직에서 지금 제일 힘든 계층이 팀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팀장이신 분들 빨리 승진해요. 그러면 편해져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팀장들이 예전에 선배로부터 받았던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경험, 이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옛날에 선배들은요, 리더십이 그렇게 배울 필요도 없었어요. 뭐냐면은 수직적인 환경이었어요. 기업이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은 있잖아요. 대부분 말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팀장님이나 임원이 뭐 시켜갖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거저 먹었어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그리고서 가끔 힘들면 어땠어요? 회식해요. 그리고 뭐 술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게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술 마시고 뭐 으쌰으쌰 하자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리더십이 지금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임원들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여러분들이랑 일하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기업이 또 다면 평가 이런 것도 막 해요. 그래서 리더가 너무 힘든 게요.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밑에 또 평가도 받아요. 옛날에는 상사한테만 잘못했으면 되는데 지금 막 직원들까지도 그러더니 뭐냐면 다면 평가에서 뭐 우리 팀장님이 너무 세서 힘들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적극적이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성격을 바꿔야 될까요? 좀 조용히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팀장은요 와갖고 저는 너무 조용하고 저는 MBTI의 I형이라서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리더는 막 E형이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MBTI의 I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활발하게 하는 것처럼 폼을 잡는 거지 실제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리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리더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한테 그랬어요. 네 성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그 성향이 단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장점이에요. 내가 적극적이면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내가 조용하면은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의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개성과 강점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인지심리학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의 성향은 40살이 넘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꾸려고 해봤자 바뀌지도 않아요. 어차피. 근데 그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더가요,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바꿔서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리더의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의 격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전문가는 스스로 움직이고 리더는 타인을 움직인다. 전문가는요, 나 혼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더가 되면 힘든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통은 누구를 리더로 시켜요? 전문가 중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시키거든요. 근데 리더가 되면은 내가 혼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팀원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리더는 타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리더가 타인을 움직여서 뭐 하든 좋은 그냥 으쌰으쌰하지 않은 팀을 만드는 게 초점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리더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팀 분위기가. 근데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럼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팀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리더의 목적은 아니에요. 리더의 목적은 타고난 성과를 만드는 게 리더의 목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팀을 한번 보세요. 축구팀에 분위기 되게 좋아. 근데 맨날 패배. 그럼 어떻게 돼요? 리더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팀원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 축구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리더십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지금 부문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리더하기가 더 힘든데 제가 왜 굳이 리더를 해야 돼요? 뭐 그냥 전문가로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더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커리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는 리더십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슷했어요. 왜? 리더십이라는 걸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직원들이 말도 잘 듣고 뭐 가끔 회식만 하면 됐잖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리더십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리더십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핵심 역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더십이라는 걸 하나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조직에서도 가치가 더 높아갈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이에요. 무슨 전략이 없어서 마케팅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리더십의 좋은 거는 뭐냐면 자율성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힘들 것 같지만은요, 리더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만 있었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리딩함으로써 속박에 있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선사를 했잖아요. 참정권을 선사를 했잖아요. 리더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금방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쌓아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특히 30대, 40대 분들에게 정말 리더십을 하나의 자기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굉장한 강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조금 더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을 도대체 아까 그랬죠. 리더십이라는 건 타인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타인을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타인을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미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거시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큰 틀과 목표를 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제 책에 보면 2장에 그 방법을 써놨어요. 미시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구성원 개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해주고 인스파이어해서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 책의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사람을 이끌려면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이끌고요. 또 한 면에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위가 낮은 리더일수록 미시적인 방법이 더 중요해요. 직위가 점점 높아지는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CEO 또는 뭐 임원이에요. 그러면 거시적인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끄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리더로 내려갔을 때는 어때요? 개개인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할 줄 알면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디를 갔냐면 불가리아를 갔어요. 불가리아 들어봤어요? 불가리아를 갔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몇백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게 불가리아도 있고요. 그게 루마니아도 있고요. 뭐 알바니아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처음 그 나라에 들어간 한국 사람 다 누군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은요, 월급도 별로 안 받아요. 근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왜 그랬겠어요? 미션 때문에 그렇죠. 비전 때문에.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나요? 거꾸로 돈 내잖아요. 희생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게 거시적인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미션이나 비전이 명확하면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분에서 개개인을 잘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야 돼요. 이게 금방 익힐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리더로서의 관점을 특히 이 중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안 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변합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합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지금 옛날에는요,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든 사람은 잭 웨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더십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예요. 그러고 막 그 사람은 막 1등이 아니면 다 자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분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분을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를 훌륭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점점 추락하고 있고 공룡 회사처럼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이분이 맨 처음에 회사를 딱 맡을 때 어떻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동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천재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재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근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천재인 척 했어요. 천재는 자기가 다 아니까는요,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요, 천재는 항상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목표를 낮춰요. 그래서 다 아는 척 했어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딱 되면서요, 예전에 한국에도 오셨어요. 저는 그때 한번 만났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발표를 막 했어요. 근데 발표를 했을 때 사티아 나델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충격이었대요.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잘 모릅니다. 나도 배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은 직원들에게 책을 2권을 선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은 뭐냐면은 캐롤 두웩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아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막 성장하고 빠르게 성장하는데 어떤 아이는 성장을 잘 안 해요. 배움이 느려요. 그 왜일까 하는 차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어떤 부모를 가진 아이는 잘 성장을 했냐면은 그 부모의 마인드가 우리 애는 지금 모르는 것 당연해.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야. 실패를 해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잘할 수 있어. 너는 항상 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들, 아이들은 잘 성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야, 능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해. 실수를 하면은 너 그렇게 아빠 닮아서 그렇게 실수했지. 이렇게 이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모의 마인드를 캐롤 드웨건 growth mindset이라고 그랬고요. 뒤에 있는 부모의 마인셋을 fixed mindse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보는 관점을 growth mindset으로 하자. 우리가 직원들은 항상 잘할 수 있다. 얘가 맨 처음부터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학력이 좋고 또 경력이 좋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이 문화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확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화되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로스 마인셋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인셋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요. 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일지 몰라요. 왜 조직과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팀장들이 있어요. 사실은 팀장보다는요, 임원들이 있는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나는 회사에 충성됐는데 요새는 직원들이 충성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호주로 죄수들을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동을 하면서 그 배에 태웠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동을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4,000명을 이동시켰는데요. 5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죄수지만은 호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막 선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감시관도 놨는데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세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선장들한테 돈을 어떻게 줬냐면요. 태우는 죄수 숫자만큼 줬어요. 근데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살아남은 죄수 숫자만큼 죽이는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알아요? 한 명밖에 안 죽게. 그래서 사람은 인센티브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 인센티브가 있느냐, 개인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따라가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사람은 인센티브 그러면 여러분 돈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돈만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다 다르고 돈뿐만 아니라 사람은 있잖아요. 관계, 소속감, 인정, 존경, 자기 의미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요. 구성원 개개인의 도대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를 좀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내면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찾아내서 연결을 해주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다 돈만 많이 주면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돈은 많이 줘야죠. 그렇지만은 돈이 every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 이득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리더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리더 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선한 마음을 가져요. 야, 나 우리 정말 팀원들 잘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팀원들이랑 으쌰으쌰하고 잘해줘야지.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러다가 팀원이 확 배신을 해버려. 그리고 말도 없이 퇴사를 팍 해버려요. 그리고 요새는요, 퇴사를 해도 그냥 카톡 하나 남기고서 퇴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한번 딱 겪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악설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안 바뀌어. 구성원들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이제부터는 나는 그냥 쿨하게 대할 거야. 그리고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팀워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요,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제 책에도 썼지만, 그래서 성약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때는 선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환경에서는 악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다 좋아, 이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한번 배신당하고 힘들은 다음에는 사람은 나빠, 이게 아니고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좀 안 돼 보여요. 좀 우리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알고 보면 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성원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들, 동기를 부여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뭐라고 비슷하냐면은 내가 무슨 이렇게 동기를 갖고 있어갖고 이걸 막 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동기를 쏴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맨날 동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구성원들은 이렇게 좀비처럼 왔다가 내가 쏴주는 동기로다가 잠깐 일했다가 그런 다음에 퇴근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되게 피곤해서 살겠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동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비 같은 사람도요, 그 자기 모임에 가면은요 완전히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게, 우리 회사에서 한번 약간의 공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랩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잖아요, 평소에 좀비같이 일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진짜 열정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나 보다 그랬는데, 퇴근하고 가서 랩을 그냥 락스타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다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저는 이보크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거를 리더가 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동기가 막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고 좀비 같고 이래도 그 안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줘요. 더 좋은 사람은 동기를 파내주면 좋아요. 이게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동기가 있는데도 동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기는 부여하는 게 아니라 동기는 이보크 해주는 거다. 일깨워주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일깨워줘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책을 잘 읽고서 발견해 내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직은요,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저는 과거에 다 가족 플러스 군대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플러스 군대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조직의 전통적인 모양이에요. 자, 가족 플러스 군대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로얄티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가족인데 한 사람이 나가봐요. 그럼 뭐예요? 배신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배신자죠. 그리고 가족은 어때요? 항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어린아이 취급받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 모양이 슬슬 프로축구팀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옛날에는 신입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근데 프로축구팀 보세요. 손흥민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봉을 많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한국의 기업의 이름 모양으로 변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볼 때, 이게 가족이다가 아니라 프로축구팀이에요. 여러분들, 손흥민이 여기 뛰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적하는 걸 갖고서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있을 때는 팀을 맞춰서 으쌰으쌰 잘하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이 반드시 더 선임자도 아니에요. 이런 서로 프로로 인정해주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조직의 관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과도기예요, 한국은. 그래서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막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이 변환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족 같았다가 어떤 때는 축구팀 같았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구성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리더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느 리더든 우리 팀원들한테 다 사랑받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사람들이 뭐 신수정 부장님 최고 이렇게 아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어디 가고 뭐 저 사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바깥에 나가서는 저렇게 뭐 말도 잘하시고 뭐 마치 자기가 무슨 뭐 리더십에 구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부에서는 우리 괴롭히고 이런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막 혁신을 해요. 막 그런데 뒤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피곤해서 일 못하겠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는 무언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기 어려워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리더십이 있으신 분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신의 아들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겠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리더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면은 리더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하나 좋다는 평은 일 못한다는 뜻이고 적이 없다라는 평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거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리더들이요 보면은 262의 법칙을 저는 얘기해요. 한 20%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20%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좋아해요. 60%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냥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60%가요 조금 그래도 앞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성공이고 뒤쪽으로 가면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뭐 아부는 할 수는 있지만은 팀원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면은 리더 또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은요, 리더 여러분들도 자신을 관리를 하세요. 지금 제가 다음에 쓸 책 제목 이름이 커리어 포트폴리오예요. 이제 커리어 패스 시대에서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커리어가 있잖아요. 단계. 자, 내가 과장하면은 차장 돼야 돼. 차장하면 부장 돼야 돼. 이런 길로 우리 커리어가 갔어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방식대로 가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걸 묶어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몇몇 가지 여러분들이 빌딩 블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기들을. 그래서 리더십으로서의 무기.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강연자로서, 또 직장의 경영자로서 몇몇 가지 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엮어가지고 내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몇몇 가지 무기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직장의 리더도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무기예요. 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크 타이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몇몇 가지들을, 이건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커리어로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드리겠습니다. 리더는 변화와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면은 공헌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인의 리더십이라는 책 이름을 지은 거는 뭐냐면요, 제 어깨 위에 우리 후배들이
우뚝 서서 거인처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생하고 멋진 유산을 남겨주면은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보다 시행착오를 덜하게 되고 좀 더 거인으로서 쓰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보람과 공헌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오늘 예. 강연 너무 재밌게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과도기라서 팀장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또 하나의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예.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그 댓글에서도 아까 그 인간 성약설에 성약설, 대한 그렇죠.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실시간 질문하면서 또 더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예.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연구개발팀의 리더분이신데요.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낸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의견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낸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먼저 의견을 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는 제일 나중에 의견을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쭉 하게 하고 그다음에 리더가 랩업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랩업을 할 때 가능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앞에 있어서 얘기한 사람들의 말들을 내가 존중을 하고 잘 경청을 해서 그 말들을 결론에 포함시켜 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견이 반영됐구나라는 걸 느끼면은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구성원들이 얘기 잘 했는데 하나도 듣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뺑 얘기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게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다가 가능한 리더는 좀 질문을 하고 좀 뒤에 제일 늦게 의견들을 잘 종합하고 정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약을 잘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도 잘 포함시켜서 약간 내 거가 반영되게 그렇지, 했다는 그렇죠. 그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듣다가 궁금했던 게 좀 나중에 리더가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정적이 흐르고 네. 있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이 강연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최XX 책방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강연 조금 하고요. 1시간 동안 질문 답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질문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한두 사람 질문하니까는요. 제가 1시간이 넘어가지고 막 그 책방 마님께서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고 막 이렇게까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이 좀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너 한 명 데리고 와서 네가 좀 이번에 처음 포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뭐 있잖아요. 이게 JTBC잖아요. 녹화할 때 뭐 그런 거 한다며요. 앞에서 그 뭐 강연하면 미리 이렇게 박수 몇 초 쳐주는 사람들 있다며요. 그 사람들이 팍 해주면은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견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미리 좀 해가지고 한두 사람 좀 네가 좀 오늘 좀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첫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팀원을 포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 이어가 볼게요. 회사가 레벨업하는 단계마다 리더로서 겪었던 대표적인 위기는 무엇이셨나요?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걸 답을 하려면 시간이 아마 다 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는 뭐 평탄하게 잘 했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위기의 순간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10여 명의 이제 팀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게 하는데 제가 B2B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수주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2B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 발표를 하고 수주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거의 수주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우리가 밤새워서 제안서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하나둘 이제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막 이제 들썩거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잘 되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해서 막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가슴이 덜썩해요. 이거 퇴사 면담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퇴사 면담하면 그날은 이제 일을 공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면 퇴사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가요 무조건. 그래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더 참아보자. 그래서 제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물고가 한두 개 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남아 있었던 직원들이 다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제일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축적과 발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선형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다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 더 안 돼. 이러다가 축적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발산을 하더라고요. 저의 커리어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더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때 이게 2년 걸릴 때도 있고 3년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레슨들을 말씀을 드려주고 싶네요. 저도 사실 그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축적과 발산이라는 키워드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아무튼 축적한 시간에 리더로서 뭔가 인간적으로 설득을 하셨다는 게 되게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으로 이번엔 이어가 볼게요. 슬렁슬렁님의 질문입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한 팀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반감만 키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팀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나도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저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공부 좀 해 그러잖아. 그럼 공부가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더 듣기 싫은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이슈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효과적인 게 어떤 거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너가 생각하기에 좀 비효과적이었던 것들은 어떤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려면은 어떻게 하게 되니? 그래서 세 가지.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걸 찾도록 물어보는 거죠. 효과적인 거는 그럼 뭐 자기가 좋은 거 얘기할 좀 비효과적이었던 건 어떤 거요 같아? 그러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서 근데 마침 내가 주고자 하는 피드백이랑 일치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밌는 게 피드백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은요, 나한테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막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막 칭찬을 해도 기분이 나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봐봐요. 전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줘도 좋아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 훌륭한 피드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려면은 좀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약간의. 그래서 서로가 좀 신뢰관계가 좀 있으면은 솔직한 피드백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신뢰감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내가 어떤 피드백을 줘도 이렇게 삐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피드백 전에 이렇게 신뢰관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많은 있잖아요. 벤처 창업가들이 저 찾아오는데요. 넷플릭스 읽고서 그 기업 문화 망친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에 뭐가 있냐면 극단적인 솔직함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극단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갖고 막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상처받아갖고 다 회사가 맞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신뢰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솔직한 피드백은 좋은데 아직 그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솔직하게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뢰관계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것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면은 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답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답변이 사실 다 너무 들으면서 와닿아가지고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도 정말 스킬인 것 같아요. 그 리더분이 그럼요. 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이제 같이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 나갈지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나랑 굉장히 그 말씀 재밌었는데 피드백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관점을 좀 깨는 이야기여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문가영님, GWK님이 동시에 주신 질문인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팀원들에게 어느 정도로 공유하는 게 좋을까요? 예. 최대한 투명하게 다 공유해야 할지, 되도록 예. 긍정적인 피드백만 공유하게 좋을지 고민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은 있잖아요. 기본은 투명함이 이기죠. 그래서 투명하다는 것과 예를 들면은 그 무례하다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되 부정적인 피드백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통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개개인마다도 그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역치가 좀 달라요.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있는 상황을 조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들을 구성원들에게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스킬을 갖고서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뭐 위에서 예를 들면 열받아 가지고서 한 얘기를 갖다가 똑같이 열받아 가지고서 얘기해주면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팀장은 뭔지 아세요? 위에서 약간 강도 1로 열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10으로 다 뻥튀기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한 강도 1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 0.5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리더님들도 힘드시겠다. 어쨌든 개개인마다 역치가 다른데 그 역치에 맞춰서 자기가 어쨌든 리더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잖아요. 그 그러니까. 팀원들의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리더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아까 자꾸 그 관점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뭐냐면 힘들겠다가 아니라 재밌겠다. 뭐냐면은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뭐냐면 리더들은요 심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저도 뭘 공부를 했냐면요 심리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코칭, 심리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 알고 있는 리더는 상담 심리 대학원에도 다녔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뜻을 갖고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숙달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상담 심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2의 그 인생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스킬을 쌓는다. 내가 성장한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일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리더십에도 사람을 다루고 리딩하는 것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겠다 이거보다는 재밌겠다. 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보자. 너 필요하면 더 공부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죠. 그렇네요. 오늘 아까 처음에 해주신 것처럼 리더십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네. 방금 관점의 전환을 네. 이끌었습니다. 까망퓨리님의 질문 이어가 볼게요. 질문이 많네요. 아주 지금- 활발하고 좋다. 예. 네, 승진이나 리더 보직을 희망하지 않는 팀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당근을 주어야 이들을 팀의 목표에 맞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저게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제가 이제 젊고 유능한 여성들을 만나잖아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 나는 비혼주의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비혼주의일까라는 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만나면은 비혼주의 하던 사람 다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래도요. 막상 좋은 기회가 나오면은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원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원하지 않을지 몰라요. 저 승진 희망하지 않는 팀원 있잖아요. 승진시켜 봐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난리 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혹시 저게 안 될까 봐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승진 못할까 봐 두려움. 그러니까 난 아예 뭐 승진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반드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개개인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당근을 줄지를 생각하기 전에요. 저 사람은 어떤 뜻과 동기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사실 저도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뭐, 승진 약간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밑에 속내를 들어가 보면 약간 네. 미움받고 싶지 않고 그 그럼요.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그럼요. 많았는데 약간 강연 들으면서 조금씩 네.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은 이거를 이용성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처음 팀을 맡았을 때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뢰라는 게 어떤 거에 생기냐면은 저 사람이 진정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 보통 신뢰가 생겨요. 그 사람의 성격이 활발하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속이는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을 맡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넘게 걸려요. 맨 처음에 1년쯤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저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다 뭐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 사람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또 우리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나 자신이 솔직하고 또 나 자신의 약점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리더가 나는 완벽한 게 아니고 나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책에서도 보면 전 기억력도 안 좋고요. 좀 뭐 술도 못 마시고 별로 뭐 골프도 못 치고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를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위해서 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난 잘났고 항상 이겼고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안으로는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잘난 척 해봤자 사람들이 겉으로 우리 팀장님 멋져요 그러지만 뒤에 가서 재수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어려움도 얘기하고 야 솔직히 뭐 나 처음 팀장 맡았는데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다. 너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리딩했으면 좋겠느냐. 나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신뢰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대에 좀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이렇게 우리는 있잖아요. 사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가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들어가는 건 좋지 않는데요. 최소한도 그게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저기를 하고 어떤 어려움에 있고 이런 것도 모르면은 좀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수용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들어오는 거 싫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들어와야 좋아하는데 적절하게 그 사람을 좀 알아야죠. 그 사람은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뭘 좋아하고 뭘 생각하는 게 좋아하고 또 지금 저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해해 줄 때 좀 신뢰가 형성이 되죠. 너무 이렇게 막 일만 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특히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다가가서 그냥 솔직하게 나 얘기를 해라. 여러분들이 팀 처음 맡아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럼
아, 나 처음 맡아서 잘 몰라. 어떻게 좀 도와줘 나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나의 약한 부분도 리더로서 좀 이렇게 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오픈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답변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닉네임의 분이신데 내 운동했다 안자라님의 질문이에요. 직원과 직원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면담을 해보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거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리더분들. 그렇죠. 갈등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왜 생기냐면요. 갈등이라는 거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봐서 보통 갈등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있잖아요. 특히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입시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항상 옳은 거,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와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의견들이 있을 때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는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different다. 이게 right, wrong이 아니라 different다. 좀 다른 거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가 봐줘야 되거든요. 갈등이라는 거는 이게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거네? 아니에요. 갈등이 적절하게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은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이런 곡선을 그려요.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약간 적절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과가 극대화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날 공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그럼 공부 돼 안 돼?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갈등도 약간의 갈등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right, wrong이 아니라 different 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쟤라면은 너는 어떻겠느냐? 내가 얘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가 저 개발자라면은 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니? 그리고 마케터 부서랑 싸운다면 너가 있잖아요. 마케터라면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줌으로써 상대의 포지션에 서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상대의 포지션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신혜가님 질문 이어가 볼게요. 팀장의 역량 중에 하나는 팀원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건데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사장님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팀장은 역량이 이렇게 팀원보다 전문성이 더 센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영업 팀장이야. 내가 영업보다도 더 영업을 잘해서 영업한테 영업을 가르쳐 줄게.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축구 코치가 옛날에 히딩크라는 분이 있는데 히딩크가 축구 선수를 그렇게 되게 잘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조율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트렌드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좀 오픈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 뭐냐면은 회사 내에서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오픈해서 뭐 SNS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인포멀한 그룹도 좀 같이 자기의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 좀 만나고 이러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트렌드가 돌아가고 좀 더 거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된 거예요.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잖아요. 이런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미나도 참석 안 하고요. 책도 안 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합격이에요. 오늘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 합격을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세미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상규님 질문인데요. 리더의 성장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더도 몇몇 가지 성장 패스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거는 뭐겠어요? 리더로서 성장하는 거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10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이제 100명도 감당할 수 있어. 또는 내가 A 조직을 맡았었는데 B 조직도 할 수 있어. C 조직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의 리더로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시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회사도 예를 들면 팀만 보는 게 아니라 리더가 성장하려면 항상 자기보다 하나 위의 상사의 마인셋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팀장이라면은 상무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상무라면은 부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부사장이라면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장들이 어떤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팀장 정도면은 되게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위로 가면은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트렌드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스터디해 나가고 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하려면은 뭐 그런 패스를 갖고 가고 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리더도 하고 또 뭐 다른 영역도 리더로서의 가진 거를 이렇게 횡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까 이건 종으로 다 하는 거고요. 나는 리더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다른 부캐 뭐 내가 책도 한번 좀 써보고 싶고 또는 뭐 글도 한번 써보고 싶고 뭐 발표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또 횡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트랙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 되게 이렇게 종과 횡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약간 너무 확 쏙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나 위에 상사를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하라는 것도 약간 매몰되지 않고 거시적으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세미나 어떠셨나요? 이제 부사장님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뭐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하고 실시간 채팅에도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참 재밌었고 저와 계속 만나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있으신 분들은 저기를 팔로우 하시면은 제가 지금도 뭐 책을 냈지만 책을 낸 다음에도 거의 매주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링크드인은 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저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뭐 제 책도 읽지만은 거기에 또 같이 조인을 해서 저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더 네. 열심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다시 보기는 3일간 제공되고요.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지금 채팅창에 발표해드렸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포린 인스타그램에서도 후기 이벤트와 세미나 연사를 추천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7월 6일에는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 디자인 시스템을 리드하고 계신 이상인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AI 데이터 관찰, 구글 디자이너의 생각법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7월 20일 목요일에는 조승연, 주재, 강영욱 등 셀럽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에피소드의 한정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진짜 팔리는 콘텐츠의 비밀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지금 포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